개장 전 뉴스 보고 전략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네 분과 함께 할게요.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LNS홀딩스 김선용 대표, 다키온뉴스 조호진 대표와 하이투자증권 이권희 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자, 지금 2,580포인트 부근에 바짝 다가가고 있는 코스피입니다. 전고점 부근에 바짝 다가간 건데 오늘은 좀 저항을 받을지 주목되는 가운데 수급은 다시금 2차 전지 관련주 섹터로 유입됩니다. 첫 번째 이슈. 또 짓는다. 공격적인 LNF 에코프로비엠 소식 확인해 보시죠. 지금 LNF는 8천억 원을 들여서 전구체 공장을 짓는다고 하고요. 에코프로비엠은 포항 양극재 공장을 증설한다는 소식이 밤사이에 전해졌습니다. 하나씩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전기차 배터리 관련 이제 한결같은 세 개 이슈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LNF가 새만금의 전구체 공장을 증설한다는 그런 소식과 함께 에코프로비엠도 4,732억 규모의 신규 시설 투자를 결정했다는 그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대차와 LG엔솔이 북미 공장에 6조를 투자하겠다는 소식까지 세 가지 한꺼번에 가볼 텐데요. 일단 LNF의 경우에 배터리 핵심 소재인 전구체 생산 공장을 지어서 공급 능력을 더 확대할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당연히 이제 급성장한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 대응하려는 시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현재는 사업 계획서를 제출한 단계고 다음 달에 이제 MOU 체결 예정이지만 항상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당장 주가가 쉬든지 뭐 조정을 받든지 간에 기저에 이런 이슈들 쌓이고 있다가 어느 한순간 또 다른 시점이 되면은 또 폭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쌓이는 거 일일이 다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에코프로비엠 역시 4,732억을 투자해서 경북 포항의 공장 생산 라인을 확장한다는 그런 소식이 나왔는데 이를 통해서 하이니켈 NCM 양극화 물질 생산 능력 확대 그리고 신규 제품인 NCMX 생산 시설을 구축하겠다는 그런 내용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도 보면 이제 뭐 에코프로비엠을 둘러싸고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뭐 고평가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다른 건 다 모르겠고 지금 상황에서 이제 투자를 더 이어가는지 안 이어가는지 사실 이게 중요합니다. 뭐 고평가돼 있다 저평가돼 있다 사실 당장은 모르고요. 기업이 투자를 더 함으로써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갭을 만들어 준다라고 하면 그게 또 새로운 어떤 목표가로 제시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투자를 이어가는지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서 이런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현대차 그룹과 LG엔솔이 오늘 26일 미국 배터리 공장 설립을 확정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로써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SK온과 합작 공장이 북미의 두 번째 이제 합작 공장이다. 배터리 공급처를 확보했다라고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은데 LG엔솔과 SK온에서 공급받는 배터리 용량을 합하면 총 62기가와트시에 달합니다. 이걸 한번 따져보면은 연간에 고성능 전기차 58만 대를 만들 수 있는 엄청난 양이라고 하니까 어쨌든 이런 공급처가 다양하게 확보가 되고 있다. 이로써 현대차는 자동차만 찍어내면 된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이 세 가지 이슈 같이 보시면서 배터리 뭐 좀 쉬든 뭐 올라가든 조정을 받든지 간에 뭐 쌓이고 또 새로운 어떤 영역으로 가기 위한 투자가 이어지는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밤사이 또 세 가지 소식이 있었습니다. 현대차와 손잡은 LG에너지솔루션, 또 LNF 전구체 공장 건립 소식부터 에코프로비엠의 포항 공장 증설 소식이 있었던 만큼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상승 지속성에 오늘도 좀 관심이 쏠리는 모습이죠. 기사 하나 더 볼게요. 최근 LG에너지솔루션에도 아주 적극적인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LG엔솔 다시 좀 큰 손들이 사들이는 것 같은데 구체적인 이유가 있다고요? 예. 여러분 우리 증시 격언에 이런 말이 있죠. 숲을 먼저 보고 나무를 찾아라. 그렇죠. 민둥산에서 좋은 나무 찾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죠. 숲이 울창하게 우거진 가운데서 좋은 나무를 찾을 수 있다 봅니다. 제가 무슨 얘기 드리는 거냐. 먼저 종목을 찾기 전에 업종을 먼저 보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많은 산업종, 많은 업종 중에서 돈 버는 업종 많지 않습니다. 그중에 1등이 누굽니까? 단연 자동차입니다. 그리고 2차 전지입니다. 자동차하고 2차 전지는 지금 금년 1분기부터 꾸준하게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종목도 찾아야 되겠죠. 특히 2차 전지는 어떻습니까? 지난 1분기에는 강한 상승세 보이다가 최근 들어 한 2달 정도 조정을 보였죠. 좀 깊게는 30% 가까이 조정 보였기 때문에 돈을 벌고 있지만 주가가 조정을 보인다. 이게 좋은 매수 기회입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그러면 지난 1월달, 2월달 같이 시장을 이끌고 또다시 3천, 4천까지 올라가는 그 주도주가 될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단기적으로 방금 김선영 대표도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에코프로비엠을 비롯해서 2차 전지에 대해서 1차 단기 고점은 저는 나왔다고 봅니다. 그러나 거기서 워낙 낙폭이 크기 때문에 최근 들어 다시 반등 보이고 있지만 이것이 본질적인 상승으로 이끌어 가기는 쉽지 않다. 즉 지난번 상승과는 조금 다른 괴리에서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주 다시 반등의 시동을 걸고 있는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인데 탑픽 종목을 여쭤보기 전에 이 반등의 지속성이 유효하냐?
유효하지 않냐 이 여부에 따라서 지금 채팅창도 뜨거운 것 같거든요. 이건희 부장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이 전망 자체나 지금 최근의 흐름 보면 이제 저는 바닥이 아니라 이제 1차 어떻게 조정에 보면 조정이 나오면 항상 이렇게 박스권을 조금 이렇게 끌고 가는 기간 조정이 필요한데 그 기간 조정의 바닥을 좀 잡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하반기 글로벌 전기차 수요는 계속 확대될 전망이라 좀 나오고 있고 이제 일단은 수급이 가장 중요한데 주식이라는 게 원래 결국에는 사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올라가는데 사실 기관 외국인들이 지금 매수세가 다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LG 엔솔이라든지 기타 이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을 좀 1차 조정을 마치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또 이제 공매도가 많았던 종목들 이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보면 공매도가 많다고 이제 또 논란이 많습니다. 많은데 좀 과하게 단기적으로 올라가면 공매도가 들어오게 돼 있는데 이런 것들도 좀 줄어들고 있다. 쇼크오버도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은 일단 공매도한 세력들도 일차적으로 지금 수익 실현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2차 상승도 어떻게 보면은 뭐 쇼크오버가 많이 나오게 되면 더 급하게 올라갈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여전히 좀 뭐 두실 필요가 있는데 일단 최근 5거래일 동안 뭐 LG에너솔루션은 한 6.2%, 뭐 에코프로비엠은 6.3%, 뭐 포스코 퓨처엠은 7.5% 이상 올라왔습니다. 그 외에 이제 코스모 신소재는 더 많이 올라와서 한 11% 올랐고요. 동아기업도 한 8% 이상 올랐고, 뭐 사마 알루미늄도 한 9% 이상 상승을 했는데 일단 지금 중국의 2차 전지 공급 과잉이 좀 해소되는 국면이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 중국에서 공급 과잉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못 갔던 2차 전지 소재주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분리막, 뭐 전해질, 뭐 동박 기업들인데 이쪽 기업들도 이제 다시 좀 봐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은 중국에서 어느 정도 재고 조정이 끝났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공급 과잉이 조금 해소됐다라는 부분을 보시면 다시 가격이 좀 올라올 가능성이 높고요. 최근의 흐름을 보면 SK 아이테크놀로지가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 물론 이제 예전만큼의 퍼포먼스가 나오진 않지만 이제 잘 올라가려고 하는 시동을 걸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SKC라든지 첨보 이런 종목들도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여전히 이제 양극재 관련된 뭐 에코프로 BM이라든지 LNF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이제는 뭐 굳이 여기서 더 하락할 거다라기보다는 약간 좀 옆으로 횡보하면서 박스권을 그리면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박스권 트레이딩 전략으로 좀 접근하셔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양극재가 한창 가면서 2차 전지 주도 섹터를 만들었던 반면에 이제 좀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전구체라든지 뭐 전해질, 동박, 분리막 쪽을 한번 주목해 보자라고 하면서 이제 그쪽 섹터에 조금 더 귀를 기울여 볼 때다. SKC, 뭐 동화산업 그리고 또 SK 아이테크놀로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공시 하나 체크해 보겠습니다. 방산 섹터 SXT의 엔진 소식인데요. STX죠. STX 엔진 소식인데 STX 엔진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760억 원 규모의 폴란드 수출 사업 물품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공시입니다. 투자 포인트 어디에 있을까요? 예, 이런 계약 공시를 보실 때 몇 가지 이제 주목하셔야 되는데, 뭐 당연히 이제 그 규모, 계약 규모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매출 비중, 그러니까 규모만 보면은 사실은 이제 언뜻 이제 그 감이지 안 오기 때문에 보통 이제 전년 가장 최신 매출 비중으로 이제 공시에 나옵니다. 이걸 일일이 계산할 필요 없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번 공시 되면 14%가 이제 전년 동기 대비 이제 매출액이 얼마다라는 거 이제 나옵니다. 이걸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그 꼭 보셔야 되는 게 계약 기간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매출과 그 계약 금액이 한 10조가 되는데 그 계약 기간 20년 돼버리면 연간 환산해 보면 사실은 이제 희미해지거든요. 이런 점에서 이렇게 의도하진 않겠지만은 종종 보면은 계약 기간을 놓치다 보니까 이게 되게 그 계약 금액이 큰데도 불구하고 왜 주가는 이제 반응이 없지 이렇게 보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계약 기간이 너무 길다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 주가 바로 이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공시를 보면은 이제 계약 기간이 비교적 길진 않습니다. 그리고 STX 엔진이 이제 산명에서 알다시피 엔진을 갖다 만드는 기업인데 그 일반 민간 사업의 선박 부분의 엔진도 만들고 그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방산 분야의 그 해군 잠수함의 엔진도 만듭니다. 근데 오늘 같은 공시는 보면 이제 K9 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제 K9을 갖다가 제조하기 때문에 K9의 이제 그 자주포의 엔진을 갖다 STX 또 엔진이 또 그 생산합니다. 사실 이런 공시가 또 중요한 점 무엇이냐면 많은 주식 투자자들과 이제 그 정보들을 보면은 어디가 어디에 테마주다, 어디가 어디에 이제 공급을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납품과 공급은 되게 솔깃한 얘기인데 실제로 실체가 있느냐를 갖다 봤을 때는 공시를 뒤져보시면 됩니다.
공시를 검색하거나 뒤져보면은 납품을 했고 그리고 실제로 계약이 성사됐다는 것은 확실한 증거이죠. 누가 뭐 설왕설래로 해서 거기에 현혹되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런 공시가 그런 점에서 중요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STX 엔진은 지금 현재로는 이제 대주주가 유암코입니다. 그러니까 STX 그룹이 이제 해체되면서 STX 엔진을 역시 이제 인수를 했기 때문에 STX 그룹과는 무관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주가가 이제 부진한데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작년에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업이 이제 영업 이익을 내지 못하고 흑자를 내지 못하면 이제 주가가 올라갈 수가 없죠. 그래서 작년에 순손실을 기록을 했는데 다행인 점은 이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턴어라운드하는 기업을 볼 때 되게 중요하게 보셔야 될 항목인데 2분기 연속으로 작년 4분기, 올 1분기 연속으로 그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플러스가 됐습니다. 이런 거면 이제 STX 엔진이 반등할 여력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TX 엔진 또 다시 한번 강한 반등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STX 엔진의 공시 내용에서 확장해서 방산 소식 하나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가 말레이시아 공군과 FA-50 경전투기 수출을 위한 최종 계약을 체결을 했다는 소식인데요. 그런데 지금 계약 금액이 무려 1조 2천억 원에 달한다고요? 네, 역시 비행기라서 굉장히 단가가 높습니다. 전쟁은 굉장히 불행한 일입니다. 특히 우리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절대 어떤 일이 있어도 일어나서는 안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난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리가 얻은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제공권입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서방의 선진국가를 만날 때마다 하는 얘기가 뭡니까? 우리나라 제트기 좀 지원해 주세요. 그거 아니겠습니까? 전투기 좀 지원해야지만 전쟁에서 이긴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저는 세 번째 체결했다. 1번이 어디죠? 필리핀, 2번 폴란드. 필리핀하고 폴란드에 같은 우리 파50이 정말 잘못된 전투기였다면 세 번째 계약이 이루어질 수가 없겠죠. 그것도 총 18대 1조 2천억이라는 그런 천문학적 숫자 계약했다는 것은 그만큼 FA50이 성능을 제대로 발휘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세계에서 제일 좋은 전투기는 F-22고 제일 좋은 전폭기는 F-35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전투기들은 어떻습니까? 대당 1,500억, 2천억입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 FA-50은 굉장히 가성비가 높은 전투기를 결정질 수가 있겠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 누리호가 오후 6시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제 발사가 예정돼 있죠. 이제 항공우주는 카이는 방산뿐 아니고 앞으로 새로운 시대를 지배할 항공 우주 산업의 가장 선두에 있다. 그런 점에서는 다소 요즘 주가 조정 보이고 있는 한국 항공우주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누리호 3차 발사 오늘 오후에 예정되어 있으니만큼 오늘 장중에 또 관련 종목들의 주가 추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반도체 뉴스 하나 업데이트 해보도록 하죠. 일본 정부가 이르면 7월부터 중국을 겨냥한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를 시행할 것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업계에서는 미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보다 더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나 봐요. 네, 맞습니다. 일단 이번에도 두 가지 이슈 한꺼번에 가볼 건데요. 첫 번째는 이제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일본이 7월 달부터 이제 미국보다 더 강한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를 한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네덜란드의 ASM, ASML과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요. ASM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우리나라를 반도체 장비에 핵심 거점으로 삼으면서 1,300억을 투자한다는 소식까지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좀 TMI 같지만 ASM 같은 경우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은 반도체 업계 슈퍼의리라 불립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ASML을 보통 슈퍼의리라 불리는데 거기에 거의 비슷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ASML의 모태가 되는 기업이다라는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공정 중에 이제 증착 공정에 활용하는 장비를 주로 생산하는 기업인데 증착 공정 잘 아시겠지만 웨이퍼의 정기적 특성을 이제 넣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물질을 입히는 그런 과정인데 일단 여기서 하는 PEALD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이 기술과 장비를 생산하는데 PEALD 같은 경우는 사실 예전에 이제 우리나라에 1989년도에 ASM이 들어와서 그때부터 이제 우리나라에서만 생산을 합니다. 이런 기술이 있는 기업도 있다는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 ASML 같은 경우는 EUV죠. 노광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이니까 두 개 기업 헷갈리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이 기업이 우리나라에 1,300억이라는 자금을 투자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일본 규제 얘기 한번 해보면은 사실 이거 우리나라 당해봤지 않습니까? 당해본 입장에서 이번 규제 대상에는 EUV 제작에 필요한 설비나 시각 장비도 포함되어 있다는 그런 부분이고요. 만일 이게 진행이 되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45나노급 범용 반도체 생산까지 차질을 빚을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 있습니다.
같습니다. 사실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도 중요하지만 여기 반도체 들어간 어떤 핵심 자재나 이런 원료 같은 것을 만일 이렇게 제재를 해버리게 되는 경우는 또 굉장히 골치 아플 수가 있거든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도 한번 겪어봤고 단기적으로 물론 시간이 좀 지나면서 어느 정도 커버링을 해나갔지만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일본의 이렇게 제재는 중국 입장에서는 좀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두 가지 이슈 있으니까 이것도 앞으로 여러분들 계속 팔로우 하시면서 관련주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어제 반도체 소부장 주가는 쉬어갔지만 수급은 계속해서 유입되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런 가운데 나온 일본 정부의 이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 시행 소식. 반도체는 그럼 당분간 좀 보수적으로 바라봐야 되나요? 이건희 부장님? 뭐 일본이 중국에 수출하는 걸 규제한 거기 때문에 뭐 사실 우리나라는 상관은 없죠. 예, 상관은 없고 결국에 이제 일본이 어떻게 보면 중국과 또 뒤에서는 또 관계 개선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미국의 밸런스를 맞춰주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이렇게 하면서 또 다른 카드를 분명히 또 얻어낼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선언을 해서 만약에 이렇게 진행이 될지 안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오히려 또 이제 외교 중에 하나는 이런 것들을 하나 제시하면서 새로운 중국으로부터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일본의 또 전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뉴스를 그냥 뭐 보시면서 중국이랑 미국이랑 그다음에 치포 동맹 이런 것들이 이제 여전히 중국과 대립을 하고 있구나라는 정도로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반도체 관련된 노이즈보다는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이냐를 집중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관련해서 저는 이제 지금 최근에 좀 반도체가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엔 뭐 DDR의 이제 본격적인 생산, 그 다음에 AI 반도체 관련돼서 HBM에 대한 관심, HBM PIM이라든지 쪽에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관련된 종목들을 찾기 시작하는데 이미 이제 예전에 이제 EUV 이제 첨단 이제 공정 관련돼서 시스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여기에 거의 다 걸쳐 있습니다. 걸쳐 있는데 그 안에서 과연 어떤 종목들이 과연 탑픽일까라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반도체 관련 장비, 뭐 소재 종목들이 너무 많은데 이 와중에 그나마 좀 봐야 되는 종목을 딱 한 3개만 고르자라고 하면 DDR5에서는 아비코전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장비에서는 한미반도체, 그 다음에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AI 칩 관련돼서 AI 가속기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MLB라고 해서 이제 멀티 레이어 플레이 보드라는 것들을 이제 주로 납품하게 된다라고 봤을 때는 이스페타시스의 최근에 이제 다른 기판주들과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는 부분은 이 AI 칩과 연동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관점에서는 뭐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뭐 투자하시는 것도 유효하지만 단기적으로든 아니면 좀 중기적으로도 보실 때는 오히려 한미반도체나 이스페타시스, 아비코전자가 조정받을 때 조금 더 집중해 보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비에서는 한미반도체, 기판에서는 지금 이스페타시스, 그리고 AI 쪽에서는 아비코전자 주목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마이크로소프트 지금 밤사이에 또 개발자 회의가 진행이 되고 있죠. 여기에서 또 윈도우에도 AI 비서 기능을 탑재할 예정이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으니까요. 오늘 또 AI 반도체 관련주 종목들의 주가 흐름 주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시선을 미국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이례적인 월가의 애플 목표 주가 하향 소식 터치해 볼 텐데요. 올해 들어서 애플 주가 얼마나 잘 가고 있습니까? 뭐 엔비디아도 고공행진 중이면서 나스닥은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 지금 세계 시총 1위 애플에 대해서 좀 월가에서 이례적으로 목표가를 하향 조정했나 봐요. 네. 제가 저희 투자 뉴스엔 전략 시간 이 코너에서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증권회사 리포트에 목표 주가가 올라갔다는 얘기는 앞으로 주가가 올라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최근에 이 주가 잘 오르고 있습니다.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애플에 대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다. 이거 우리나라로 말하면 삼성전자, 잘 올라가는 삼성전자 더 이상 오르기 힘듭니다. 이 뜻하고 똑같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께 저희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가격이 올라가면 목표 주가가 올라가고 주가가 내려가면 목표 주가가 내려간다. 이거는 저는 별 의미가 없는 리포트라고 봅니다. 지금 이 미국에 있는 증권사는 루프 캐피탈이라는 증권회사인데요. 여기서 나온 투자 의견이 애플의 목표 주가를 $180를 제시했습니다. 지금 애플의 현재 가격이 $170
1달러거든요. 오늘 내려가서 본래는 175달러였는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앞으로 애플 별로 오를 거 없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미국의 투자자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명확한 이유가 있다입니다. 즉 최소한도 애플이 지금 가격 유지하고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2분기부터 실적이 개선을 보여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2분기 실적 애플 전혀 개선이 안 보인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옛날에 오래전에 우리 한번 그런 홍보 광고가 있었는데요. 모두가 예스라 그럴 때 노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는데 저는 우리 한국에서도 무조건 주가 올라간다, 무조건 좋다 하지 말고 주가가 올라간다 할지라도 그 회사에 대한 문제점이 있게 되면은 이런 안 된다 하는 리포트도 나오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투자자들에게 좋은 뉴스가 아니고 좋은 투자 가이드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애플의 투자 의견 하향 소식까지 터치해봤고요. 계속해서 엔터 소식 확인해보죠. 하이브가 중국과 가까워집니다. 하이브, IT 공룡, 텐센트 산하, 텐센트 뮤직과 음원 유통계약을 맺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거 이미 됐었어야죠. 왜냐하면 사실 하이브의 전체 매출, 이 하이브 내에서 이제 방탄소년단들 인기가 굉장한데 이 매출이 그대로 찍히지 못해가 좀 아쉬운 부분이 개인적으로 좀 있었는데 이게 좀 해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이브가 중국의 최대 음악 플랫폼이죠. 텐센트 뮤직과 함께 손잡고 본격적인 중국 시장에 진출한다, 공략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일단 그동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방탄소년단 등 하이브 소속 아티스트들이 중국 내에서 인기가 엄청났습니다. 근데 공식적인 유통 계약이 아닌 탓에 이제 매출 산정과 수익 창출이 어려워서 온전한 수익을 그대로 가져오지 못했는데요. 이런 이유 때문에 하이브 전체 매출 중에 중국 비중은 1%밖에 안 됩니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고요.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발생했었는데 참고로 1분기 기준으로 국내를 제외한 아시아 지역 매출의 32.7% 중에 대부분이 일본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이미 중국 음반 제작사 매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를 뛰어넘어서 10억 5,900만 달러를 기록을 했는데 특히 최근에 보면 이제 저작권 규제가 좀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서 징수액은 더 늘어날 수 있을 것 같고요. 분명히 이게 매출에 크게 기인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중국 내에서 7억 명 이상이 스트리밍을 이용 중이라고 하는데 이 스트리밍 이용하는 인구 자체도 사실 스케일이 다르네요. 7억 명 이상이 이용 중이라고 하는데 이 중에 90% 이상이 텐센트 계열의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이게 정말 시작이 되게 되면은 이제 그리고 이제 이 매출이 들어오게 되면은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일본의 매출을 크게 뛰어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것도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팔로우하시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억 명이라고 하니까 그냥 숫자로 확 다가오네요. 사실 하이브 같은 경우는 최근 조정을 받으면서 21선까지 깨고 내려갔는데 그 와중에도 외국인이 꾸준히 사주면서 추세는 무너진 게 아닌가 싶었거든요. 하이브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큰 뉴스가 터져줍니다. 추가적인 상승 여력 어떻게 보세요? 일단 하이브가 최근에 단기적으로 좀 빠졌다가 다시 또 좀 이제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는데 뭐 미국에서 좀 안 좋은 일이 저스틴 비버 때문에 좀 안 좋은 일 때문에 빠졌다가 오히려 중국이 지금 좋은 소식이 나오면서 또 다시 올라갈 기미를 보이고 있고 시간에서 이미 상한가를 갔죠. 일단 보면 중국 내에서 수익이 창출이 좀 어렵다라고 했던 K-팝이 최근에는 이제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대장주라고 하는 하이브가 이게 이번에 텐센트 뮤직과 같이 이제 계약을 체결했다는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텐센트 뮤직 관련해서 지금 1분기에 텐센트 뮤직이 음악 부분 매출이 한 5억 1천만 달러였고요. 유료 서비스 이용자가 9,44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보다도 훨씬 많은 구독을 한 거니까 결국에는 이 부분에서 뭐 한 번씩만 들어줘도 사실 굉장히 좀 큰 효과가 그러게요. 나오겠죠. 일단 하이브가 제일 늦게 텐센트랑 협업을 한 거고요. 그럼 하이브만 한 게 아니라 이미 이제 SM이라든지 YG는 협업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계약되어 있고 하이브가 이제 그동안 주로 매출은 아시아권 매출은 국내랑 일본 중심이었다라고 하면 이제는 뭐 이제 중국을 거쳐서 오히려 이제 이 텐센트 뮤직 계열의 이런 OTT를 음원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 동남아시아 쪽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보고 있어서 하이브가 지금 저는 뭐 중장기로 이 엔터에서 탑픽은 하이브라고 보고 있는데 여러 가지 노이즈가 있다라는 부분들은 뭐 있지만 결국엔 그것도 성장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진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결국엔 좀 더 해결되면서 계속 우상향하는 그림을 좀 그리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뭐 참고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 하이브가 가장 라인업이 좋죠. 지금 한터 차트에서 100만 장 이상 판매한 아티스트를 보면 이게 출시 당일 날입니다. 그러면 이 위에 보시면 하이브는 굉장히 많죠.
예. 출시 당일에 100만 예. 장을 돌파한 아티스트들인 예, 거죠. YG 엔터는 블랙핑크 한 그룹이 있고 JYP 같은 경우는 스트레이트 키즈, 그다음에 SM은 에스파가 있는데 뭐 하이브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라인업도 가장 좋고 그다음에 신인 그룹들도 계속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룹도 가장 많은 쪽이 하이브이기 때문에 올해 이제 이 엔터 4사에서 신인 아티스트들이 지금 일단 YG에서 한번 스타트를 끊었는데 올해만 아직도 한 9팀 정도가 더 나올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좀 주목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북미 진출을 통한 새로운 시장의 확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중국 진출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면 뭐 하이브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이고 우리나라 전체 엔터 4사들도 좋은 흐름을 이어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격 전략 좀 들어보고 싶은데 전 뭐 30만 원 돌파는 충분하게 보시는 거죠? 네, 뭐 충분하다고 보고 있고요. 시간의 문제다. 결국엔 근데 이제 주식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가니까 그쵸. 예, 사고 싶어하는 매력적인 가격이 지금 뭐 한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갈 충분한 능력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걸그룹 피프티 뭐 큐피트라는 노래도 지금 영국 싱글 차트를 석권하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뭐 관련해서 엔터 종목들은 좋은 소식 계속 들려오고 있으니까요. 주가 추이 한번 여러분 주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기사입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를 기록했던 동부건설 공시 내용으로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지금 동부건설이 엘살바도르 교량건설과 또 도로 확장 사업 수주에 성공을 했다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액수가 크기 때문에 당연히 공시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매출 비중이나 액수가 크지 않아도 공시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회사 홍보를 하는 차원에서 자율 공시라 이름을 하는데 이 정도로 규모가 큰 거는 당연히 공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엘살바도르의 교량건설과 도로 확장 사업을 이제 동부건설이 수주했다고 나왔는데 이따 보시면 약간 의아하신 분들은 동부건설은 동부그룹에서 하는데 그 동부그룹은 다 뭐 DB생명, DB를 바꿨는데 왜 동부건설은 왜 여전히 동부건설이야 의문을 다실 수 있는데 동부건설은 이제 동부그룹에서 이제 나온 지 좀 됐습니다. 2015년에 그 당시 동부그룹의 이제 유동성이 안 좋아서 동부그룹에서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2016년에 지금 주주인 키스톤 PE가 인수를 했습니다. 이 점을 이제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키스톤 PE가 제가 몇 번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사모펀드가 인수를 하게 되면 인수를 하는 이유도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 이유랑 동일합니다. 여기에 자금을 집어넣고 그 최소한 3년 내에 50% 내지 100%의 수익을 거둘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면 그때 들어갑니다. 보통 개인 투자가들의 자본 집행과는 규모가 다르고 규모가 다른 만큼 철저한 이제 스터디를 한 다음에 집행을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키스톤 PE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제 그 최근에 보실 부분은 이번에 엘살바도르의 그 계약을 보면은 착공일부터 36개월 안에 이제 완공을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착공일은 이제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공시에. 그 말은 뭐냐면 아직도 엘살바도르가 뭔가 좀 미세 조정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점은 이제 후진국에서 벌어지는 이제 전형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두드러진 사례는 아닙니다. 근데 또 하나는 이 자금을 집행하는 것이 엘살바도르 정부가 아니고 물론 엘살바도르 정부가 뭐 통해서 들어오겠지만은 사실은 자금 집행은 이제 대외협력기금, 중미경제통합은행 이것은 결국 뭐냐면 대외협력기금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후진국가 저개발 도상국을 이제 도와준 차원에서 그 자금을 출처하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결국은 자금이 뗄 리는 없다. 이런 점도 아주 이번 공시에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동부건설도 이제 주가 흐름 별로 안 좋습니다. 주가 1년 동안 보면은 거의 44% 하락을 했고 올해 YTD 보면 5%밖에 상승 못했는데 이런 이유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작년에 흑자를 기록하긴 했지만은 좀 흐름이 좋진 않습니다. 양질의 흑자는 아닙니다. 근데 다만 이제 영업 활동 현금 흐름이 두 분기 연속 이제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턴어라운드 조짐이 보다 강력하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